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관절염 질병 중에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관절염은 절대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닳고 아프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관절염은 여자들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평균 시간이 뭐 15분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도 네. 한국 여성들이 이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네.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네. 혹사당하고 있는데 네. 관절염이 여자들한테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가사 일을 많이 해서 관절이 아프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요즘 근데 선생님 그 효지 아줌마라고 그 아줌마는 왜 그 반찬 뚜껑이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거 2개를 뜯어버리라는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는데도 관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걸 4개를 평생 여는 거랑 2개만 평생 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쌓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사노동이 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뭐 더 좋겠는데. 아이고. 여하튼 뭐 아이고. 예. 의학적 통계는 대부분의 많은 질환들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계 심사평가원에 요즘 이제 빅데이터들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통계들을 보면 네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이제 한 150만 명, 130만 명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거의 한 배가 많아요. 네. 그래서 2배 정도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은 60대 여성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네. 50대, 70대 순으로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제일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가사노동 때문이 아니면은 왜 여성들이 이렇게 더 많이 아플까요? 여성의 생리적 특징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이 더 많은 아픈 이유는 남자들보다 생리적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여성들은 또 스트레스에도 약하게 설계돼 있고요. 근력도 약하고요. 지방도 더 많게 돼 있고요. 뼈도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생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고 그리고 가볍게 유리처럼 다뤄야 되는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리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취약하고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은 많이 써서 아픈 거 말고 혹시 유전적인 요소도 있나요? 예. 관절염이 유전적인 이유도 조금 있다라는 약한 보고가 부모님한테 태어나면 네,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절염은 꼭 유전 질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후천적인 게 더 크다는 그렇죠. 거죠. 예, 생활 관리, 몸무게 뭐 네네.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있고요. 네. 이제 덴마크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 재미있는 거는 관절염은 앓은 임산부가 간질에 걸릴 확률이 한 160%. 그러니까 60% 정도 더 높았어요. 관절염에 걸린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 그 자녀가. 아이가 네네네. 자녀가. 아이가 간질에 걸릴 확률이 네. 높다. 네네. 간질하고 이 관절염이 무슨 관계길래 이런 연관관계가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이상 뇌파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간질이 생기는 건데 네. 류마티스 또는 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관절염을 앓고 치료했던 아이들이 네. 그런 뇌에 이상 뇌파를 일으킬 그럴 가능성들이 높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 데이터로 봐서 이 관절염은 젊은 층들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해서 네네. 치료를 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훨씬 긴 시간을 사는 동안에 네네.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런 2세까지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죠. 네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관절 건강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네. 리스트가 있어요. 네. 네네.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예전에 테니스 하다가 한동안 삐끗하고 난 뒤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뛸 때마다 뜨끔뜨끔 아프고 어디를 삐끗하셨어요? 무릎을. 예. 오늘 무릎 관절염 예,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대가 손상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지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무릎이 과연 건강한 무릎인가 나이에 비해서 네.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7가지예요. 첫째,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 3일 동안 아프다. 많이 걷고 나면 네. 네. 해당되는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도 그다음, 아니네요.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저는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의했는데 요즘 네네.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거 없어졌어요. 하고 계세요? 네, 평상시에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세 번째,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무릎이 아프다. 네. 네 번째, 많이 걸으면 무릎이 붓는다. 무릎이 붓는 건 눈으로 보이게 보입니다. 붓는 거예요? 예, 뻑뻑하고 열도 나는 것 같고 왜 등산 같은 거 하고 나면 무릎이 부어서 뻣뻣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다섯 번째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방향을 전환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안 실리면서 툭 주저앉게 되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그다음에 차렷 자세할 때 오다리처럼 관절 사이에 주먹 크기만큼 벌어진다. 오다리. 원래 오다리가 아니었는데 뭐 원래 오다리인 것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오다리가 된다는 거는 네네. 물렁뼈가 불균형하게 닳기 때문에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먹이 들어간다.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 않는. 이렇게 바닥에 다리를 네, 쭉 뻗고 했을 때. 네, 구부려진 상태로 100%안 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이런 7가지 중에 한 개 이하 하나 정도 있을 때를 우리가 20, 30대 건강한 무릎이라고 네네. 해요. 저는 20, 30대입니다. 저. 한 개 내지 세 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40대 무릎으로 이제 관절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라 이런 네. 거고요. 4개 내지 5개 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하면 내 무릎 관절 나이가 5, 60대. 그래서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6개 이상이다 이러면 70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이제 질병이 무릎 관절염이에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네. 풀어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관절염 그러면 대부분 이제 무릎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네네네. 관절염은 무릎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도 있고요. 뭐 어깨도 있고요. 온 곳에 다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이고요. 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생기는데 네. 보통 그 나이가 50대 중반 이상부터 네. 이제 관절염이 아파온다. 오는데 50 중반 이상이 전체 관절염 환자의 80%예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하는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75세 이상의 나이에는 대부분 전 인구에서 관절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선생님. 그렇죠. 왜 그러냐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서 자꾸 걷다가 보면 물렁뼈가 닳아지고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또 자세가 안 좋으면 걷는 자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물렁뼈가 한쪽으로 닳게 되고 한쪽으로 인대가 손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오게 되고 관절이 붓게 되고 그런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관절염이랑 항상 궁금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네. 어떻게 다른지. 예. 이제 류마티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염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하는 네네. 거고요. 정확하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류마티스 인자에 의해서 우리 조직이 자가 반응에 의해서
이제 침범을 받아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으면 무릎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징이 네네. 정관절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게 저게 신기했는데 저도 이게 약간 의심이 돼서 병원 가봤더니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관절염인데 무슨 피 검사지 했더니 이게 조금 특이한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피 검사를 하는데 아 그래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 소견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진단을 하게 돼요. 의외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네네. 많이 나타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ESR 적혈구 침강 속도를 가지고 염증을 네. 측정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 ESR 류마티스 적혈구 침강 속도가 네네. 퇴행성 관절염은 40 이하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오면 네. 염증 질환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전 관절보다는 무릎 이런 관절 쪽으로 더 많이 오는, 물론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만 그렇죠, 오겠죠. 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령대가 소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류마티스 앓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또 의외로 여성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세 이상이 80% 정도로 연령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병이 생기는 부위가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반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활액막. 예. 이건 좀 어렵네요. 네. 활액막. 무릎을 싸고 있는 물주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염증이 오는 거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전에 일어나서 많이 아파요. 붓고.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난 뒤에, 걷고 난 뒤에 오후에 주로 더 많이 아프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아프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무릎이나 이런 쪽에 피하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결절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류마티스에는 간혹 보이지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이? 예. 명확한 원인,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인자가 왜 생기는지. 그렇죠. 아직까지 그 왜 오느냐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밝혀지지는 없어요? 네, 않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호, 박송이었습니다.